굿모닝. 여러분의 하루를 기분 좋게 여는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상쾌한 하루를 여는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저는 이번에 평창 동계 스포츠대회를 보면서 야식을 참 많이 먹었는데 혜정 씨는 어떤 야식 좋아하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햄버거 좋아하고요. 네네. 치킨, 족발도 좋아합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뭐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야식이 다 나왔는데 이 중에서 족발, 정말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또 야식 중에 하나죠. 네. 자, 이 족발 하나만으로 갑부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서민갑부 시간에 이분을 모셔서 그 대박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서민갑부가 되셨는지 잠시 후 이어질 대박의 비밀 코너에서 직접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자, 먼저 가장 핫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미투 운동 후 자진 고백과 첫 체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모닝 이슈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시사평론가,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연극계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네. 자, 먼저 최일화 씨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최일화 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른 케이스였는데 보통의 이제 미투 운동에서 어떤 피해 여성이 이제 스스로의 그 피해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을 하게 된 이후에 이제 그 지목된 남성이 내가 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뭐 묵묵부답으로 이른바 뭐 잠수를 타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이 최일화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런 미투 운동이 퍼지는 분위기 안에서 먼저 스스로 나도 이 성추행 뭐 이런 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당시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랐고 가볍게 생각했던 저의 무지와 인식을 통렬히 반성한다. 이렇게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과문이 올라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물론 이제 그게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먼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해자가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나 싶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정말로 이게 뭐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해서 이런 거를 먼저 한 게 아니고 이른바 기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좀 제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선수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아주 뭐 충격적인 얘기들이 더 나오면서 사실 이번 뭐 고백도 굉장히 그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배우 최일화 씨에 대한 성추문 의혹이 일었을 때 저는 사실 여성분인 줄 알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도 나왔듯이 굉장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던 배우더라고요. 이일화 씨하고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 최일화 씨는 사실 대학로에서는 정말 연기파 배우로 성공의 모델을 보여준 그런 선배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분인데요. 왜냐하면 1980년에 극단 신시에서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극 무대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의리 있는 연극 배우로 알려져 있다가 굉장히 생활고도 많이 겪었어요. 그 탁월한 연기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2000년에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처음 데뷔를 하면서 아주 정말 강렬한 그 데뷔식을 치렀고 그 이후에 선 굵은 남자 연기들을 다양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뭐 영화에서도 뭐 한반도라든가 신세계라든가 꾼에서 연기 실력을 갖다 뽐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탄탄한 그 연극계의 토대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활동들에 힘입어가지고 이제 교수로 또 진출을 해서 학생들 갖다 가르쳐 왔던 건데 지금 세종대학교 평생교육원 연극학 지도교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 자진해서 성추행에 대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교수직이니 또 배우협회의 이사장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보살펴주게 되는데 이런 직들을 전부 다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죠. 네. 자, 지금 뭐 최일화라는 배우가 누군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극계에서는 굵직굵직한 이런 연극들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롤모델이다 보니까 이번 이제 성추행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서 성추행 자진 고백 이후에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또 제보가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또 미투 운동의 또 한 네. 분인데 이분이 고백한 이유가 그러니까 최일아 씨가 성추행을 했다면서 자진 사과하는 모습에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명백한 성폭행이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25년 전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이 피해자는 24살 이 배우 지망생이었고 최일아 씨 같은 경우는 그때도 워낙 이제 유명한 연극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제 연극 지도를 받기 위해서 뭐 발성 연습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뭐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뭐 발성 연습을 해주고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자신에게 연기를 못 한다면서 여러 지적들을 하다가 그 강압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제 성폭행을 명백하게 당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최일아 씨가 먼저 성추행에 대해서 고백을 했던 것이 이런 일이 터질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좀 어떤 물타기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피해 여성의 뭐 고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성폭행 이후에는 폭행까지도 일삼았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극단 신시 시절이에요. 그 애니킹이라고 하는 작품도 기념비적인 그 연극 작품 중에 하나인데 네. 극단 신시는 극작가이자 연출가였던 김상열 선생, 고 김상열 선생이 만든 자신의 분실과도 같은 극단이고 전설 같은 극단이에요. 이후에 이제 신시 컴퍼니가 되는 그래서 뮤지컬로 이제 정리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연극계에서 뮤지컬과 연극에 있어서의 굉장히 굵직굵직한 대형 작품들을 많이 내뒀던 그 극단인데 거기에서 성폭행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여관까지 끌고 가서 또다시 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했더니 길거리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실신하다시피 그렇게 쓰러진 적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배우 지망생은 결국 극단을 떠나고 자기의 꿈이었던 연극을 산산조각 버린 그런 꿈이 돼버려서 자기한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나의 꿈이었던 연극을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든 것이었다. 이런 고백들을 했는데요. 25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논란은 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최일아 씨의 행보는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조금 전 얘기 나온 것처럼 뭐 교수직이라든지 뭐 드라마, 영화 출연 당연히 이건 다 못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연극 배우협회 이사장직 역시 뭐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법적 처벌이 가능할 것이냐. 근데 사실 25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소시효가 좀 지나서 법적 처벌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다만 이 최일아 씨의 이 일이 한 여성에게, 한 피해자에게만 있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기자들에게 여러 제보들이 있었다는 것이 과연 한 피해자만 있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측까지 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금 미투 운동이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에는 성폭행 의혹을 받던 극단 대표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충격적으로. 네. 사실은 이 극단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의 대상이었던 사람인데요. 18 두 사람이나 피해자가 자기 고백을 했는데 둘 다 미성년자일 때, 그러니까 16살일 때, 18살일 때 각각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극단은 이제 김해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 극단인데요. 그 지역에서 청소년 연극을 주로 또 많이 지원하고 또 진행을 하던 그런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동일한 피해들을 더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결국은 경찰로부터 전격적인 어떤 그 행동에 들어가게끔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2007년서부터 2012년 당시의 상황을 고백했던 그 글을 근거로 해서 또 그 주변의 증언들을 근거로 해서 체포까지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경상남도 연극협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제명을 했고요. 한국연극협회에서도 이 본인과 그 극단을 갖다 제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연극계, 연예계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 실검에는 또 이제 만화계에게까지 이 일이 이제 퍼진 이 사건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어디까지 이런 성추행, 성폭행 논란이 커질까, 또 퍼질까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라는 표현을 저는 썼습니다만 좀
자성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그리고 예.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좀 깨끗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네. 보겠습니다. 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 네, 정말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경악스러운 그런 소식인데 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실이 다름 아닌 공공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요. 예. 네, 뭐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해 이제 6월에 있었던 일인데 10대 청소년이 왜 버스 안에 보면 이제 노인분들도 많이 타 계신데 네. 가끔 보면 왜 숨소리가 좀 거치신 분들 계시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뭐, 예, 예. 뭐 호흡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근데 이 숨소리가 거칠다는 게 이제 듣기 싫었는 모양이에요. 글쎄 뭐 그런 이유로 60대 여성을 얼굴 등을 이제 수차례 폭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심한 허리 통증 등등으로 해서 다시 이제 응급실을 찾게 됐고요. 네. 그래서 뭐 척수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결국은 이 사건 20여일 뒤인 지난해 6월 22일 뭐 척수 손상 그리고 폐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를 때까지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네, 일단 뭐 당시에 뭐 CCTV 등을 이제 보시면 좀 더 뭐 정확히 아실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62세 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서 뭐 이주 상처를 입히게 되는 상황에서도 뭐 주변에서도 이렇게 다른 누구도 쉽게 나서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시 폭행을 할 때 예. 승객이 나서긴 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승객 역시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이 굉장히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 10대가 기소가 돼서 재판부에 넘겨졌는데 네. 법원의 판결은 뭐였습니까? 법원의 판결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근데 예. 사실 이 작년에 벌어진 이 사건이 지금 다시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이 형량 때문입니다. 네. 지금 대구지법 12형사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분명히 이렇게 판결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는 굉장히 심각하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범이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10대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집행유예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여기 보면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 상태라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예. 실제로 그 치료를 했던 그런 근거들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누리꾼들을 이제 분노케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심신미약이 참작이 됐다고 해도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게 가벼운 양형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정확하게 이걸 살인이라고 보지는 이제 않았던 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망과 이제 직접적인 폭행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이제 재판부가 봤기 때문에 네네. 이걸 이제 살인 사건으로 보긴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분명히 큰 책임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집행유예를 풀려난다면 그럼 이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받기가 어렵다는 것.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런 정신병 치료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용서를 받기 쉬운 것인가 하는 많은 대중의 공포 혹은 분노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미약이다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정신병 치료 전력 등을 통해서 심신미약이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형량을 줄여주는 혹은 아주 우리 보통의 법적 감정과 너무나 이게 괴리가 있는 판결을 내리는데 이유가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도 좀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잠깐 짚어주셨는데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 누리꾼들의 반응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지금 굉장히 냉담합니다. 일부 누리꾼 같은 경우는 가중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풀려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특히 보면은 이제 죽은 사람만 결국 억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댓글에 달려 있었는데요. 지금 심신미약이 인정됐을 때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인정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요 냉정한 판단들을 위해서 이 비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증상들이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심신미약이란 부분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이것이 범죄 행위인지 정말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심각한 범죄적인 행위다, 혹은 이 사람은 사망으로까지 갈 수 있을 만한 행위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이 확인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조현병이나 그런 환자들한테 확대되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냉정하게 이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양형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를 저희가 전화 연결했는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버스 안에서 숨이 거칠다라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때려서 이제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이 피해자는 이제 사망을 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족들이라도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유족들이 굉장히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네. 이 판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형법상으로는 집행유예를 풀려났지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그 범죄 행위도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 피해 배상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유족들은요. 근데 문제는 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피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 민법은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의 친권자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그 가해자의 부모한테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예. 더불어서 이때 그 폭행을 말리던 승객도 네. 사실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예. 이분도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분도 보상 청구 당연한 이분은 또 좋은 일을 하려다가 예.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건데요. 이분도 직접적으로 해서 그 부모에게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도 변제 자격이 없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또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가해자의 정신병적인 장애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우리 네. 형법의 심신미약자 형량 감경 규정에 의해서 형량이 감경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판결 선고를 내릴 때는 실형보다는 이제 치료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네. 정신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교도소에 보내기보다는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켜가지고 치료를 받게 하는데요. 근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이제 가는 것은 치료만 명했지 강제적인 감금을 명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집행유예로 이 사람이 네. 다시 이제 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예. 재범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화 연결 중에 좀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반찬값 오름세로 식탁 물가 꿈틀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어제 외식비가 오른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반찬값도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먹거리 물가 상승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반 식당에 있어서 설렁탕, 국밥 가격 올랐고요. 네. 어제도 정보했지만 우리가 먹거리 프랜차이즈 가격이 올랐는데 드디어 마지막 이 먹거리 가공식품도 3월 1일부터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네. 현재 식품 업체 중에서는 1위죠. 이 C 기업이 네, 네. 3월 1일부터 즉석밥, 또 냉동 만두, 햄, 이런 먹거리 가공식품 가격을 적게는 6%에서 네. 많게는 거의 15%까지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올리는군요. 예, 왜 올리냐 봤더니 이제 업체 측은 원재료 값이 너무 올랐다. 그리고 이제 즉석밥, 쌀 가격이 작년 대비 20%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 네. 냉동 만두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네. 이제는 못 참는다.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 원재료 가격 상승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네. 또 일각에서는 최근에 먹거리 가격들이 막 올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편승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의심에 또 불만의 눈초리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식품업계의 리더격인 회사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 나머지 회사들도 쫓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이 최근에 우리 국내의 이 먹거리 가공식품 가격 인상 패턴을 좀 보면은 한 4위, 5위권 업체가 살짝 먼저 올립니다. 그다음에 1위가 올리게 되고 네. 그럼부터 전체 회사들이 다 올리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해 11월에 모 업체가 뭐 즉석밥 뭐 이런 가공식품을 먼저 올렸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3월 1일부터 1위 업체죠. 이제 C 기업이 전격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 먹거리 가공식품 가격을 올리게 되니까 제 예상엔 아마도 3월 중순격에는 이제 2위, 3위 뭐 국내 모든 뭐 식품 업체들이 저런 먹거리 가공식품 가격들을 올리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외식 물가에 이어서 이제 밥상 물가까지 연달아 오른다고 하니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팍팍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는군요. 네, 모닝쇼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지원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건 좀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예, 어떤 지원책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약간 어렵기도 한데요. 네. 담보권 실행 유예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원금과 이자, 원리금들을 꾸준히 갚게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못 갚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채권자, 뭐 은행들이나 이런 곳이 되겠죠. 담보권을 실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경매에다가 집을 넘기게 되는데 이럴 때 너무나 좀 억울한 사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가격이 1억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경매 시장으로 가면 한 20%, 30%씩 깎이고 이게 팔려 나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구제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한 1년 정도는 유예해 주자. 그래서 1년 정도는 시간을 더 주는 거죠. 이 차주에게 돈 빌린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고요. 네. 이 담보권 실행 유예와 함께 또 하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실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돈 갚는 이 빚 갚는 시기를 한 35년간 만기를 늘려주자. 네. 하고 빚 갚을 때 이자 대신에 원금 먼저 갚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좀 힘들어하는 돈 빌린 사람들이 차주를 보호해주자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생각이 그렇죠. 되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조건이 따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어야죠. 만에 하나 모든 차주에게 다 적용된다면 네네. 분명히 악용된다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뭐를 했져도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을 텐데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택 가격 자체가 6억 이하여야 되고요. 네. 부부 연합산 소득이 이제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것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채권자, 보통 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이 되겠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놓고 거의 안 갚은 사람이 내 이 프로그램 할래요 하면 그러네요. 예, 이 은행권 입장에서는 인정해 줄 수 없을 테니까 어느 정도 갚았거나 갚으려는 노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뭐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실시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돌입하게 되면은 일단 자산관리공사가 이 계약권을 가진 다음에 최대한 실거래 가격에 맞춰서 뭐 경매라든가 이런 판매를 매각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 이 지원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정보를 좀 참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으로 보는 이슈 뭡니까? 이제 어제부터죠.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이 전자제품 한 해 트렌드를 볼 수 있는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가 이제 시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바로 우리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이 MWC 2018 현장의 모습 함께 보시죠. 물풍선이 터지자 흩어지는 물방울까지 생생하게 보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S9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And the only smartphone with the power to help you reimagine how you will experience the world tomorrow. 전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카메라. 조리개를 2단계로 움직여 빛의 양을 조절해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갤럭시 S9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수많은 외신 기자들까지도 생생하게 그 모습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카메라 기능이 향상됐습니다. 이 밖에도 사용자의 얼굴을 분석해 꼭 닮은 아바타를 생성하고 카메라로 메뉴판을 비추기만 하면 간단한 번역도 할 수 있는 등 일상에서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A great feature is the aperture from 2.4 to 1.5. So I think just bright pictures and a lot of quality.
MWC를 하루 앞두고 전작 V30의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선보이며 눈길을 끈 LG전자. 소니와 일부 중국 업체들도 신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MWC에선 차세대 통신과 인공지능, 커넥티드카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채널A 황규락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톡톡 시간이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부동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저도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만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특별히 마련해봤습니다. 네, 함께할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네, 먼저 김세원 부동산 전문가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정여주 부동산 전문가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 조금 연배가 있으신 줄 알았는데 두 분은 굉장히 오늘 젊으신 분들이 얼굴이 젊으신 그러네요. 건지 실제 젊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지금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예, 오늘 아주 꼼꼼하게 알찬 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상황에 따라 일부 이 정보들의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시청자분들은 좀 인지를 하시고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오늘 정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 무작정 구매가 아닌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먼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 주목해야 할 부동산 핫플레이스 베스트 3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핫플레이스 베스트 1은요. 서울 연남동이네요. 예, 보통 서울 부동산 하면 이제 강남을 1순위로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네. 연남동이면 홍대 인근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네,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강남은 지금 현재 이 주택 부분에서 꾸준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보유세 강화라든지 재건축 안전진단 안정화로 인해서 네.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지금 수요가 많이 몰려있는 양극화가 보여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네네. 반면에 연남동 쪽은 이 상가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연남동은 현재 공시지가 상승률이 18%를 기록하면서 높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최고 제일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상권보다도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남동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일단 이 홍대 상가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과 원주민들의 이제 이전으로 인해 연남동 상가 부지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경의선 주변에 연트럴파크가 형성이 되면서 주거지와 상권이 또 주목받고 있다는 점, 또 문화예술 기반으로 특색 있는 문화거리가 있다는 점, 또 마지막으로 아기자기하고 개성 있는 이런 카페나 음식점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20대, 30대의 젊은 층들이 수요가 다 넘어오면서 이제 연남동의 수요를 확실히 끌어올렸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홍대 인근을 자주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 연남동도 이제 그 바로 앞쪽이기 때문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굉장히 한산했는데 최근에는 정말 인파도 많이 맞아요. 몰리고 북적북적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김세원 전문가께서 네. 많이 올랐다라고 이미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상가 임차인 네. 입장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만큼 연남동은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격하게 임대료가 오를 수 있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야기되거나 땅값 임대료가 고공행진하다가 주춤하는 시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역세권 위주로 동선을 파악하고 비교적 저평가된 곳을 위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 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평가가 덜 된 곳들을 공략해라.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서울 연남동 얘기를 했는데 지방은 또 없을지 부동산 톡톡 두 번째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플레이스 베스트 2입니다. 네. 제주도네요. 사실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이미 열풍이 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이어지고 있나요? 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를 봤을 때 제주가 16.45%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제주도의 지가 상승의 요인은 바로 혁신도시, 제주 헬스케어 타운 사업, 제2공항 신설과
제주 신화 역사공원 개장, 기촌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그리고 개발 사업에 따른 자금 유입 등 다양한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가장 큰 요인은 제주 신화 역사공원 개장과 제주 제2공항 건설 등의 호재로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주도는 사실 그 대한민국 국민들도 생각하시기에 이제 조금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좀 동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런 느낌도 있고 좀 이국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약간 신비한 느낌이 있는 그런 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관광지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은 이제 각광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제 중국 분들도 많이 몰려오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 부동산이 확 올랐다가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거품이 아닌가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제 주변 분들도 투자했다가 좀 기다려보는 분들도 있고 지켜보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심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직 제주도 자체에 네. 아직 뭐 투자할 만한, 주목할 만한 가치는 아직 남아 있어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지방의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크게 뭐 세 가지로 얘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 행정시설 이전과 또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업무시설 및 교육, 또 마지막으로 교통망 확충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네. 제주도는 이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우선 귀촌으로 인한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인구 증가 동안 인구 또한 증가가 되고 있고요. 뭐 자연스럽게 이에 따라서 관련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각종 개발 사업을 인해서 자금이 이제 앞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네. 개발 사업들 중에서는 서귀포 혁신도시로 시작을 해서 네. 여러 뭐 호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9개의 행정기관이 뭐 이전이 예정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만 보셔도 연금공단이라든지 국제공무원 교육원 네. 또 그리고 이제 기상과학원 등의 완료가 이전된 기관들도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제주 제2공항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아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제주 관광객에 이제 비해서 제주가 발전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네. 사실 뭐 공항뿐만이 아니라 전남에서 제주 구간의 해저 고속 터널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공항과 비교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사업 기간이나 비용 또 환경성에 대해서 뭐 고려해보고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 앞으로 어느 하나의 추가적인 교통망이 나올 것으로는 이제 큰 기대감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주 자체의 개발 잠재력이 뭐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기는 뭐 제주의 그 도민들 수가 갈수록 늘고 있더라고요. 네, 관광객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효주 부동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더 투자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역시? 네, 저도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2016년도에는 19.35%, 그리고 네. 2017년도에는 18.66%, 현재는 16.45%로 2016년 이후 조금씩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한국형 복합 리조트의 조성으로 관광시장 규모의 확대 및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개발 호재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주변 입지가 좋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 이제 정말 꼼꼼하게 좀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최근에 또 이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어느 지역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핫플레이스 베스트 3는요. 네, 강원도 강릉입니다. 네, 그렇죠. 겨울 동계 스포츠 개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곳입니다. 그렇죠. 이곳이 각광받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부동산에서 일단 가장 큰 지가 상승의 요인이 교통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판넬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금 현재 강릉 큼직한 교통 호재가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으로 꼽히게 되기 때문인데요. 뭐 KTX 강릉역도 그렇고 이제 동해 북부선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무엇보다 이 강릉역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계획은 이미 수립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교통망 증가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건 뭐 강릉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재가 아니고 뭐 앞으로 단절되어 있던
이제 소외돼 있던 도시들의 균형적인 발전, 또 그리고 대도시 권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그 우리 정효주 전문가분께서는 또 강릉 지역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강원도의 작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4.38%에서 올해 7.68%로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KTX 경강선 개통으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보통 고속버스로 3시간, 무궁화호로는 6시간 걸리던 거리가 이제는 1시간 40분으로 단축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강릉의 바닷가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동계 스포츠 대회 이후 관광객 방문 상승으로 땅값 또한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두 분께서 주목하고 있는 핫플레이스 베스트 3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딱 듣고 오늘 당장 움직여야지 뭐 이렇게 혹시 섣부른 분들이 있을까 봐 저희가 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3를 두 분이 뽑아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두 분은 어느 곳을 좀 주목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정효주 씨는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주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아, 제주도. 네, 제주도는 워낙 이슈가 되고 있고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주시나 역사공원 개장과 제주 제2공항 건설 등의 큰 개발 호재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 인구가 앞으로도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네, 김세훈 전문가는요? 네, 저는 뭐 개인적인 성향이나 또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부동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각 지역별로 보고 있는 포인트를 조금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연남동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세 곳을 다? 네, 연남동은 상권이라는 특성상에서 이 주요 상권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곳, 뭐 도보로 가능한 곳이겠죠. 뭐 이런 거리 내에 위치한 상가를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신축 상가를 노리는 것보다는 이제 위치나 또 전면성이 좋고 유동 인구를 일단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주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겠는데요. 뭐 일시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제 위축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수요보다는 내수 관광객 수요를 더 많이 보셔야겠고요. 뭐 숙박업체의 부동산이 큰 예가 될 수가 있겠죠. 뭐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이런 국내 관광객이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형 국책사업지 주변을 주목해야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귀포 혁신도시나 영어 교육도시가 좋은 예로 될 수가 또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강릉에 대해서는 강원도 자체의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또한 굉장히 좋게 또 보고 있거든요. 단 도로와 연계성이 좋고 또 이제 계획 관리 지역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학교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강원도 지역은 예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고 먼 곳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유일했었는데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근데 이제 뭐 KTX도 생기고 여러 가지 교통망이 확충이 됐으니까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주의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그 밖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먼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될 지역을 잘 살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개발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지역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저평가된 이 지역을 찾아보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법원 경매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핫한 지역의 경우 가장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찾아보는 것도 방법인데 다만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유치권이 있는지 그리고 임차권이 있는지도 입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부동산 전문가하고 친해지는 게 좋은데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뉴스 그리고 그 밖에 인터넷 매물 시세를 통해서 꾸준히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뭐 직접 현장도 가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본다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해드리는 건 부동산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신중한 여러분 자신의 판단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여주 전문가님 그리고 김세원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 8시 11분입니다. 이번에는요. 창업으로 대박난 사례자의 이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고 마케팅 전략까지 파헤쳐보는 대박의 비밀 시간입니다. 네, 이제 봄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좀 공기가 차갑고 한낮에는 또 따뜻해서 이렇게 기운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피부 탄력 떨어졌을 때 혜정 씨는 뭘 하십니까? 관리하시죠? 관리도 사실 하긴 하는데 아까도 야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족발. 족발에 있는 그 젤라틴 성분, 그게 또 피부에 좋다고 해서 종종 먹고 있습니다. 예, 피부 때문에 족발 챙겨 먹는 여성들도 많고 남자 입장에서는 야식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또 족발이기 때문에 맞아요. 야, 요거 소주 한 잔에 족발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 오늘 대박 사례자 바로 이 족발로 연매출 20억 원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서민갑부에도 출연해서 화제를 모았죠.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화면 보신 것처럼 족발로 연매출 약 20억 원을 달성한 영상 속의 주인공 직접 모셨습니다. 족발 서민갑부 신근식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함께 본 영상 마지막에 연매출 계산, 추산이죠. 추정해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제작진의 이제 계산입니다. 1, 2, 3, 4, 5점 4개의 매장 총 매출이 이제 20억. 평균으로 나누면 한 5억씩이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3호점이 제일 많이 파시더라고요. 8억 정도가 이제 계산이 나왔는데 4개의 매장을 다 직접 운영하십니까? 이건 우리 직영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 직영점인가요? 영등포구 내에서만 직영 1, 2, 3, 4호점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영등포구 내에서 4개를 다 직접? 그 4개 매장이 그러면 가까이에 다 붙어 있나요? 네, 근거리에 영등포구 내에 한 2km, 3km 내에 다 이게 있어요. 신길역, 저기 제가 가본 데 같은데? 그죠? 신길역, 신풍역, 영등포 구청역. 진짜 다 거기 이렇게 모여 있네요. 다 역세권이고. 보통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상권이라고 그러죠. 상권이 겹치지 않는 곳으로 매장을 내는 게 저는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같은 비슷한 지역에 그러면은 A라는 매장에 갔던 분이 B라는 매장에도 갈 수 있고 이분들이 혼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매장을 가까운 데 차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브랜드 파워를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동네 브랜드다 보니까 동네 브랜드는 또 아무래도 하나만 있는 것보다 2개, 3개 있는 게 더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입지를 단단하기 위해서 근거리에 직영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구민들만 이제 공략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구민들이 갔을 때 이 족발집이 여기도 봤는데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이제 이런 어떤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민갑부가 되시기까지 정말 하루아침에 된 것 같진 않은데 영등포에서 혹시 몇 년째 장사 중이신가요? 지금 올해 제가 12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안 들어 보이는데. 나이가 그러네요. 30대 중반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일찍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20대 초반부터 그러면 시작을 하셨네요. 했고. 결혼하셨습니까?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럼 애는 없으시고? 아니, 애는 또 있어요. 얼마 안 됐는데 애는 있으시고. 탄탄대로를 걷고 계시네요. 저는 비슷한 상황이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는 있으시고. 자, 그러면은 이 영등포 구에서만 12년째 이렇게 족발집을 운영하고 계신 대박 사장님 제가 모시고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저희도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야, 장갑을 끼는 이 모습부터 현란합니다. 일단 잘 썰어야 되잖아요. 이 족발은요. 사실 써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회도 얼마나 이 두께감이 있느냐 이게 그렇죠. 중요하듯이 족발도 딱 쫀쫀하게 잘 씹히는 맛있는 그 두께감이 있거든요. 네, 지금 아주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네요. 착착착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직접 발로 뛰시는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4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족발을 직접 써십니까? 지금은 다 점장님들이 하시고. 예. 하지만 초반에는 얼마나 직접 그쵸. 많이 애를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거나 교육은 직접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매일매일 직접 하는데. 예. 아, 왼손잡이시네요. 양손잡이입니다. 양손. 예. 자, 족발을 지금 해체하고 있습니다. 야. 네. 아. 맞아요. 이게 정성껏 자르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속도감이 있는 것도 이 족발을 자를 때 궁금했던 점이 신기합니다. 있어요. 이게 이제 앞다리살입니까, 뒷다리살입니까? 앞다리살입니다. 앞다리살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치킨은 보통 쪼갤 때 24조각 내지 25조각을 쪼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족발도 그런 어떤 조각 수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저는 조각 수가 정해져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저는 손님들의 관점에 맞게, 그러니까 네. 잘게 써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거기에 맞게끔. 아, 그 손님의 취향에 맞게? 네, 취향에 맞게 하는 게. 그 손님에게 물어봅니까? 아니요, 한두 번 오시다 보면 다 체크를 해요. 그분의 성향을 꼼꼼하게 체크를 다 네. 하고 기억하시는군요. 네. 이러니까 단골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단골 손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는 한 7, 80% 네? 이상이 다 단골이에요. 저희는. 예. 아, 그래요? 예. 예. 아무튼 단골이 7, 80%라고 하면 정말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예. 새로운 분들이 안 와도 매장이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새로운 손님을 계속 유입시키려고 하면 그게 어려운 건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바탕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가를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거 이제 예. 마케팅을 1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프라이팬에 올리셨는데 예. 그냥 먹는 게 아닌가 보죠? 건가요? 네, 이게 반반 족발이라고요. 예. 저희 가게 또 메인 메뉴예요. 예. 반은 매운 거, 반은 안 매운 걸로 해서 예. 반반 족발입니다. 마치 그러면 치킨처럼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네, 예. 예. 이거는 거기는 양반 후 반인데 여기는 3반 양반이네요. 예. 삶은 족발 하나, 양념 족발 하나, 반반씩 이렇게. 이 양념도 비법이겠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념도 우리가 양념 치킨 같은 경우에도 양념 맛에 따라서 그 치킨집의 양념 맛이 확 치킨이 달라지죠. 맛있느냐 맛없느냐가 결정되잖아요. 이 양념도 노하우가 있겠죠? 예. 네. 양념도 네. 뭐 매운 족발집 줄 서는 곳들 뭐 많이 돌아다니면서 예. 레시피를 이렇게 또 벤치마킹하면서 연구한. 그럼 이게 매운 양념입니까? 네, 매운 양념이에요. 맛있게 매운이요? 맛있게 맵습니다. 저도 매운맛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궁금합니다. 자, 지금 뭐 정신없이 몇 진짜 가지를 매장에 오신 동시에 것처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방송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를 지금 손님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정말 열심히. 그리고 지금 썰기의 달인입니다. 야, 직접 예. 매장에 가셨던 단골분들도 이런 대접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 10년째 단골로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앞에 있는 작가들도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예. 열심히 지금 족발, 이게 이제 1인분인가요? 네, 예. 이게 보통 한 2, 3인 정도가 드시는 양이에요. 두세 명이서 가면은 요 정도. 그러니까 족발집에 가면 보통 중, 대. 맞아요. 중자, 대자. 이렇게 사이즈가 표시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앞다리를 대자리로 표기를 많이 해요. 앞다리가 좀 살코기가 많고 양이 좀 더 많아요.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대자예요. 네, 예. 보통 표기를 그런 식으로 해요. 네, 그럼 요거는 한 2, 3인분. 네. 뒷다리는 한 1, 2인분. 그러니까 뒷다리가 2, 3인분, 앞다리가 오히려 3, 4인분. 3, 4인분. 이렇게 요거 이제 보시면 3, 4인분 정도가 되는 거네요. 앞다리살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 떨어지고 오, 굉장히 푸짐하네. 와. 예. 여기다가 이제 고명까지. 파도 좀 뿌리고. 저희가 지금 저 시청자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저희는요.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이 아닙니다. 대박의 비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 보시면 오늘은 족발 요리네. 족발 요리를 하나?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야. 네, 대박의 비밀 시간이고. 빨리 저희가 맛을 봐야 되는데 네. 이제 다 먹어보겠습니다. 됐나요? 다 됐죠? 네. 야, 됐습니다. 드디어. 다 됐습니다. 자, 젓가락을 제가 들고 네. 제가 또 먹는 거는 아니, 기가 막히지 족발이 않습니까? 아무리 또 야식 메뉴라고 하지만 아침인데도 너무 군침이 도네요. 자, 일단 양념을 안 한 삶은 족발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저 찍어서. 새우젓 찍어가지고 요것만 한 맛을 볼게요. 맛이 어떤지.
이거 아니죠? 족발의 중요한 건 껍질 부분하고 살코기 부분의 그 조화거든요. 네, 살코기가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그죠? 껍질이 너무 막 이렇게 흐물흐물해도 안 되는데 맞아요. 적당히 껍질이 탱글탱글하고 이 족발 안에 삶은 부분도 그러니까 살코기 부분도 그렇게 질기진 않네요. 그리고 껍질 부분도 굉장히 부드럽게 입안에서 퍼지는. 아, 이 비결이 뭘까요? 아유 잠깐만 일단 양념족발도 좀 먹어보고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야, 양념족발도 궁금하네. 네. 맵지만 않은데요? 매우면서도 살짝 단맛이 나네요. 네. 이거? 제가 딱 좋아하는 매운맛이네요. 아, 저는 사실 양념족발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그 원래 족발 맛을 좋아하는데 네. 이건 양념족발이 굉장히 맛있네요. 네, 제가 방송만 아니면 상추쌈을 싸서 먹겠습니다. 네,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자, 네. 아까 그 최혜정 씨가 물어보셨는데 이 맛의 비법은 뭐예요? 맛의 비법이요? 네.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은뚜껑을 봤거든요. 네. 이 맛의 비법은요. 예. 아무래도 이거 저희 전라도 어머님의 손맛입니다. 아, 네. 전라도 어머님의 손맛. 과연 어떤 그렇게만 특별한- 얘기하면 굉장히 네. 두루뭉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특별한 레시피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우선 네. 보통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한약재를 많이 넣어요. 일반 네. 족발집들은. 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맵지만 네. 단맛도 함께 네. 있는 거네요. 보통 잡내를 잡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윤기가 자르르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갱엿을 넣어요. 갱엿.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은쟁반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접 한번 가게에서만의 이제 비법인데 네. 한번 열어주시죠. 저희 족발을 시키시면 이 두 가지 메뉴가 네. 서비스로 나옵니다. 한꺼번에? 네. 짜잔. 뭐예요? 뭐죠? 아니, 앞에 놓으시면 뒤로 빼시고. 예. 네. 보통 족발 하면 뭐 예. 이거 지금 보니까 뭐예요? 막국수가 같이 나오는데 네. 지금 이게 뭐죠? 의외로 소개해 주세요. 순댓국이 나왔어요. 네. 저희가 직접 사골로 끓이는 네. 사골 순댓국이고요. 순댓국이고. 네, 이거는 과일을 갈아서 만든 별미 막국수예요. 아, 지금 저희가 막국수. 방송 중이라고 해서 더 양을 많이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이 사이즈로 나가요? 아,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이 사이즈인데 고기가 예. 조금 더 들어간 것 같네요, 여기선. 아, 그래? 이 사이즈로?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추가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족발을 시키시면 예. 이 두 가지가 서비스로 나와요. 그럼 1+1이 아니라 1+2예요? 네, 네요. 1+2입니다. 그럼 남습니까? 남는 게 있나요? 네, 사실 일반 족발집보다는 덜 남아요. 하지만 그러겠죠. 하지만 뭐 10,000원 남을 거를 5,000원 남기고 두 번, 세 번 더 판매한다고 생각하고 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푼다는 느낌. 네. 예. 자, 지금 베푼다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이 베푸는 즐거움은 참 큰데 그래도 안 남으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사장님은 이제 해맑게 웃고 계신데 이 사장님의 비결이 그냥 이렇게 좀 베풀자. 그리고 이제 조금은 덜 남기고 네. 많이 오게 하자. 막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살펴보겠습니다. 족발 서민갑부의 성공 비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가득 있으니까 저어주세요. 막국수를 한 접시 덜은 다음에 자, 이 시대 사는 모든 분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저희가 이 대박의 비밀 코너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을 모신 거는 이분이 이렇게 잘난 분이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비법을 살펴서 그렇죠. 우리도 한번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제 이런 취지인데 네. 지금 성공 비결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후한 인심으로 단골 손님을 확보한다. 이건 제가 이해가 됐어요. 예.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참 희한합니다. 30 법칙 그리고 4명의 근식시. 자, 이거를 왜 제시했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꼼꼼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 효율적인 조언을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권영찬 마케팅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시죠? 한때는 개그맨이셨는데 네네. 지금은
마케팅 전문가로 변신을 하셨네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직업을 계속 병행해 왔고요. 네. 마케팅을 한 지는 한 20년 됐고 아마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한경희 스팀 청소기를 방송에 처음 런칭해서 5년 동안 제가 마케팅을 진행했고 또 좀 자랑거리라면은 대한민국에서 박지성 축구 선수의 유일한 총괄 마케팅 기사를 2009년, 2010년 5,113만에서 저만이 했었고 각본 타이틀이고요. 대종상 영화제도 한 5년 동안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마케팅 기업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잘 몰랐네요. 이렇게 좀 달라 보이죠.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뭐 패션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개그답게 이렇게 아침이니까 여러분 발랄하게 좋습니다. 저는 마치 이제 김종석 씨가 오셨나 착각을 할 정도로 똑딱이 아빠. 네, 아무튼 굉장히 발랄하게 하고 오셨습니다. 예, 오늘 조언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근식 씨께서 아까 베푸는 이 장사를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부터 족발집 사장님이 꿈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고등학교 때 킥복싱 선수가 꿈이었었는데 그래요? 네, 손가락도 이렇게 골절상도 있고 또 그때 또 가정 환경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킥복싱 선수라는 꿈을 접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학비하고 또 체육관비를 내기 위해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하던 곳이 대박집 족발집이었어요. 네, 그곳에서 그 사장님이 장사가 잘 되시는 걸 보고 마침 네, 나 돈도 벌어야 되고 나중에는 족발집 사장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참 이게 운명적인 아르바이트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족발집을 안 가고 순댓국집을 갔더라면 순대국밥집으로 대박을 냈을 수도 있는데 그 첫 인연이 가장 귀한 시간이었네요. 그럼 그때 아르바이트 했던 가게 매출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꽤 오래전이긴 한데. 기억은 안 나요. 그게 17년 전인데요. 오래전이네. 그때 당시에 제가 매출을 그래도 150, 200만 원 정도 팔지 않았을까? 17년 전이니까 뭐 엄청난 매출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한 달이면 한 6천 이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또 평수도 한 10평 정도밖에 안 돼서 그때 정말 대박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은인을 만나서 그 은인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게 배우게 되다가 또 이게 장사는 보면 배웠죠. 근데 이제 뭐 족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족발 물도 필요하고 뭐 이게 막국수 싸는 것도 필요한데 제가 어머니 일하시던 곳에서 어머니한테 일을 하지 말라고 너무 고생만 하시니까 우리 장사하자. 우리 일 하자 해서 무작정 이게 이런 식으로 A4 용지 이런 거랑 펜 하나 들고 막 찾아다녔어요. 독산도 우시장 가서 이제 족발 40년 된 곳, 30년 된 곳 알려달라고 해서 막 적은 다음에 전화해서 무소속을 알려줘라. 일하겠다. 두세 달 일할 테니까 알려달라 해서 그중에서 다 문전박대 나가다가 한 군데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어머니가 두세 달 동안 무소 일을 하면서 배웠죠. 아, 족발의 노하우를. 그러면은 이 베푸는 이 마케팅 전략, 이건 이제 전략이라기보다는 어릴 때 힘들었던 그 기억 때문에 베풀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그냥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너무 간절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돈도 없었고 동네 구석에 유도인구 한 5명 다니는 곳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하나라도 팔자는 생각밖에 없었지 먹고하게 준다는 생각도 생각도 못했을 정도. 솔직하시네 이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절하고 절박하니까 손님을 좀 끌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베풀자.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여주면 되니까. 마케팅 전략으로 이어진 건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부러 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마음이 사실은 동기부여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 왜냐하면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근식 대표님 보니까 몇 가지를 좀 잘하고 계시지만 좀 제안하고 싶어서 제가 한 줄로 보는 마케팅 전략을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아, 키워드. 네, 키워드. 첫 번째 성공 비결부터 보겠습니다. 단골 손님 확보인데요. 처음 시작한 부족했던 마음 초심을 잃지 마라. 네. 사실은 창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금방 우리 신근식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과 2달 동안 무보수로 일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만약에 대표님이나 사장님이 이걸 시켰으면요. 이게 최저임금법에도 걸리고요. 열정페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났을 건데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성공하겠다는 연유로 2개월 동안 어머님과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많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워낙 없는 상태에서 열정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또 금동아줄이 아니더라도 썩은 동아줄을 잡겠다는 마음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공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라. 사실은 지난해 우리가 많은 성공한 프랜차이즈 회장님들이 값에 대한 갑질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분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근식 대표님 사실은 저도 너무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수를 굳이 준다면은
100점 만점에 95점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 점수를 주고 싶은데 중요한 건 5점이 마이너스가 아니라요. 사실은 이 5점 자체로 이 지금 초심을 지금 10년째 잘 이어오고 계신데 네네. 나중에 20년 후에도 사실은 제가 저분 방송을 봤는데 본인의 거리를 갖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갑질하는 사장님이 아니라 지금 초심으로 계속해서 서비스하고 베푸는 마음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 초대박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거리를 갖고 싶다. 네. 요거 저 백종원 씨가 모델이신가 봐요. 예, 백종원 대표님이 제 어릴 때부터 롤모델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거리 자체를 그냥 다양한 어떤 음식점으로 네. 만들어서 아예 어딜 가도 골라 먹는 집들을 네. 만들겠다. 네, 이런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지금 저 권영찬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그때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됐다고. 예전에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달 집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러지 마시라고 예. 저희가 미리 높아심의 당부를 드립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니까 초심을 잃지 마라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자 예.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드디어 30 법칙 이게 뭡니까? 이게 뭔지 궁금했거든요. 아니 그 지금 그때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권영찬 전문가의 의견이고 제가 너무 궁금한 마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30 법칙을 이제 일단 여쭤보고요. 예. 3이라는 건요. 예. 3km. 예. 또 10이라는 거는 10분 안에 배달을 빨리 간다라는 뜻의 3과 10이라는 법칙으로 제가 썼습니다. 3km는 10분 안에 간다.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법칙인데요. 예. 아니 왜냐하면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다 보면 본인이 무리수를 더 가지고 막 오토바이를 만약에 간다 그럴 수도 그러면은 있을 좀 것 같아요. 속도를 낼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10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10분 안에는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 예. 그 정도 10분 안에 최대한 가려고 하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직영점이 1, 2, 3, 4, 5점이 가까이 1km, 뭐 50m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1호점에서는 4, 5점을 전하는데 그쪽에서 야 그쪽 바로 뒷집이야 바로 가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10분, 15분 안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등포구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네요. 네. 예. 서로가 이제 소통을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10분이라는 게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시간 10분 안에 신속하게 배달이 되면 그 따뜻한 그 족발에 막 삶아져서 따뜻한 온도 한 36도, 한 37도 정도 때 그게 그때 맛있는 음식을 족발인가요? 예, 그때 음식을 드시면 뭐든지 뭐 피자도 그렇고 치킨도 그렇고 족발도 그렇고 맞아요. 삶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장 맛있어요. 식으면 맛이 좀 덜하죠. 네. 맞아요. 처음부터 냉족발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온족발을 시키는 분들은 따뜻하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3km는 10분 안에 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배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이제 저걸 뜯어볼게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네, 뜯어주시죠. 예. 무한 서비스가 아닌 제한된 서비스로 맛의 균일점을 찾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경험을 들어보니까 3km가 아니라 그전에는 많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찾으면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요? 이게 맛이 조금 식다 보면은 사실은 족발 제대로 된 맛이 안 나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3km 10분 안에 간다고 했는데 중요한 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줄이면은 사실은 수요는 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안달이 나죠. 그렇죠. 줄 이제 서게 아까 되고 막. 땅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는 사실은 많은 관광객이 갔는데 땅은 비좁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최근에 외국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이나 어디 보면요 줄서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맛집에 일부러. 보면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네. 기존에는 손님이 4시여도 문을 들어오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6시에 문을 여니까 서 계세요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 무슨 얘기냐면은 곳이 많더라고요. 남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저기는 줄을 서 있네 하고 기웃뚱거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영등포를 기점으로 3km 내에 있는 분만 어찌 보면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최상의 맛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4km, 5km가 넘어가면요. 굳이 내가 매점을 안 찾아도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쪽 직영점을 안 찾아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km, 10km 법칙은 어찌 보면은 공급은 적정하게 줄이되 수요는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마케팅으로 영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줄을 서라고 해서 서긴 섰어요. 근데 매장 안을 봤더니 자리는 비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심지어는 기분 나빴던 적이 있는데. 어떤 곳에 가면요. 족발을 400개 이상으로는 저희가 안 팝니다라고 했는데 제한을 딱 두고. 만약에 400개 팔았으면 저 같으면은 430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직원들 만족도 있지만서도 우리는 400개까지만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드리니까 이 안에 들어오셔서 꼭 드시라는 어찌 보면은 이 사인을 보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야, 그리고 이제 재밌네요. 400개가 딱 팔리면은 시간이 문을 어찌됐든 닫는 간에 거죠. 문을 닫아버리고. 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달이 날 것 같아요. 나 저 안에 400개 안에 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해서든지 마음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예. 자, 좋은 지적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네. 성공별 세 번째가 이제 4명의 근식씨입니다. 예. 이 근식씨라는 거는 본인을 얘기하겠죠. 네. 예. 이게 무슨 뭡니까? 뜻이죠? 이거는 지금 지경점이 1, 2, 3, 4, 5점 있잖아요. 영등포 내에. 그렇죠. 예. 4, 5점까지. 저 20년 지기 이게 단짝 친구들을 네. 다 점장으로 이렇게 앉혔어요. 단짝 친구들을. 네. 예. 이유는? 이유는 아무래도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 동네 특성을 잘 알고 네. 또 오시는 손님이랑도 근접하게 네트워크 이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통도 잘할 수 있고 네. 이 손님이 어디 살고 또 이 손님은 어디 지역에 살고 뭐 족발을 두껍게 써는 걸 좋아하시는지 얇게 써는 걸 좋아하시는지 순댓국을 안 좋아하시는지 막국수를 싫어하시는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단짝 친구니까. 또 효율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아는 지인들로 또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점장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점장을 공개 채용해가지고 누굴 모시는 게 아니라 네. 웬만하면 아는 분, 네. 단짝 친구 네.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네. 이건 이제 동업은 아닙니다만 네. 동업은 형제간에도 우애를 끊게 한다. 그런 말이 예, 있죠. 절교하게 만든다. 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단짝 친구인데 사이가 뭐 이렇게 좋을 때는 괜찮지만 이게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뭐 와이프랑도 뭐 트러블이 항상 있는데 지금 신혼이시죠. 누구하고도 항상 싸우게 돼 있고 다투게 돼 있어요. 그 네. 극복하고 이겨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동업이라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좋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 조금 가쁘다는 마음가짐이시네요. 그러네요. 예. 자, 그렇다면은 예. 여기서 또 전문가가 뽑은 키워드 한 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4명의 근식 씨. 네. 어느 지점을 찾더라도 같은 맛, 같은 서비스를 이건 만들어내라. 쉽지 않잖아요. 중요한 거긴 한데. 맞아요. 사실은 중요한 이제 포인트죠. 기업형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같은 레시피와 같은 서비스를 지향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서비스와 똑같은 맛이라도 분명히 A 지점 가면 B 지점보다 매출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 신근식 대표님 같은 성공한 분의 가장 욕심이 이럽니다. 나 같은 복제인간 사장을 만들어서 곳곳에 심어놓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직까지는 뭐 불가능한 얘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자라온 지점에서 네. 내가 가장 나와 비슷한 친구를 찾아낸 거고 또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서도 내가 그 친구를 뭔가가 좀 이렇게 조율이 가능한 사람, 나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이 중요한 거는요.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같은 환경이 아닌 다른 가정의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그렇죠. 자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거를 맛도 레시피를 균일화한다라면은 네. 우리가 서비스도 레시피에서 우리 신근식 대표님이 굳이 안 가.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네. 그 네 분의 대표님이 똑같은 서비스와 또 똑같은 맛과 똑같은 질을 유지한다라면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그 맛이 유지가 될 텐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신근식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친구분들과 네.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또 술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 1, 2, 4, 5점 중에 한 지점에 모여서 족발과 함께 술을 드시면서. 야. 근데 저 아까 돌아다니면서. 예. 궁금했던 게 1, 2, 3, 4, 5점 매장 크기가 다 다른가요? 네, 차이가 다, 많이 네, 납니까? 다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아까 3, 5점이 매출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3호점이 제일 커요? 1층이랑 지하가 같이 지금 붙어 있어요. 그 평수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러고 다 이게 특색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상권마다 1호점은 동네 배달 상권, 2호점은 배달 50%, 홀 50% 상권, 네. 뭐 3호점은 뭐 홀이 90%, 배달이 10% 상권. 네네. 네, 다 각각 달라요. 4, 5점은 왜 언급을 안 하세요? 4, 5점이 매출 4호점은 아무래도 3호점과 4호점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50m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굉장히 열심히 이 서민갑부로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네. 자산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자산이라고 해서 뭐 되게 큰 액수는 아닌데요. 예. 뭐 집이랑 뭐 자동차 다 합쳐서 따지면 가게 4개 권리금 뭐 보증금 다 친다면 약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 젊은 분인데. 저와 비슷한 나이대시거든요. 예, 그거 엄청난 와. 자산가죠. 근데 다 제 돈은 아니고요. 대출이 네. 반이나 껴져 있어요. 예. 예, 참 지금도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네. 보이는데 앞으로 더 잘 유지하고 더 이 자산을 불리기 위한 어떤 좀 마케팅 전략 있을까요? 뭐 사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아까 예. 제가 방송 전에 우리 신근식 대표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손님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이 머릿속에다 넣어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앞으로도 좀 더 바빠지시면은 사실은 어떤 손님이 왔다가 분명히 10명 중에 아까 단골은 70
에서 80%라고 하지만서도 그중에 2명은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이 집을 안 찾는 이유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합리적으로 요즘에 워낙 소프트웨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를 찾는 70~80% 고객이 혹시 생일은 언제인가? 또 부부 기념일을 못 챙기는 남편들이 많은데 그거를 챙겨서 서비스 쿠폰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올해가 개띠인 것처럼 이제 돼지띠가 되거나 아니면 그 가까운 데 있을 때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제가 방송을 사실은 우연찮게 우리 대표님 방송을 봤고 또 제가 오기 전에 1시간짜리 방송을 봤는데 아까 오토바이 배달도 하는데 바쁠 때는 또 자동차로도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뭔가가 균일된 서비스에서 뭔가 좀 이렇게 그 브랜드를 좀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3km 밑에서 따끈따끈한 족발이 맛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뭔가 좀 더 그 뭔가 이렇게 히팅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히팅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좀 규격화된 뭔가 이렇게 보안 장비나 보관 장비들 좀 구하는 것도 좀 이렇게 왜냐하면 일반 제품을 쓰시더라고요. 이 여러 가지를 한다면은 그리고 최근에는 일과 행복의 균형을 갖는다고 해갖고 사실은 사업도 잘 되지만서도 제가 화면을 보니까 결혼은 늦게 하셨는데 아이가 이미 조금 몇 살입니까? 아이가 올해 5살입니다. 5살인데 결혼식을 늦게 하신 거네. 네, 장사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제 7살이 되고 8살이 되면은 학교 갈 때 또 엄마가 많이 하거나 아니면 양쪽에 누군가는 육아에 전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은 성공하는데 가정의 행복은 또 이렇게 균형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모든 걸 레시피하고 신근식 대표가 없더라도 직원이 했을 때도 똑같은 말, 점장이 했을 때도 똑같은 거에서 좀 행복적으로도 좀 투자하시기를 좀 바라는 편입니다. 그러네요. 예, 뭐 마케팅 쪽에서 굉장히 조언이 될 만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신근식 대표님 아까 그 거리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꿈, 계획 말씀해 주시죠. 꿈이요? 꿈은 항상 전 꿈을 크게 꿔요. 꿈은 크게 꿔야지만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라는 뭐 이런 명언이 있는데. 아직은 젊고 아직은 나아갈 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선은 직영점이 지금 1, 2, 3, 4, 5점인데 직영점 5, 6, 7, 8, 9, 10호점까지도 하고 싶고요. 10호점까지. 근데 족발로만 계속 하고 싶다면 또 안 될 수도 있으면 뭐 고깃집, 뭐 호프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외식업으로 백종원 대표님처럼 그런 신근식의 길, 신근식의 음식점들이 많은 신근식 로드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제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밤 안녕히 주무셨나요? 혹시 잠을 설쳤다면 이유가 뭔가요? 기침이 좀 많이 나와서 잠을 설치고 몸이 좀 불편해서 자는 도중에 깨는 경우가 많아요. 몸 중에서도 특히 허리가 많이 아파서. 실제로 자는 동안 느껴지는 각종 통증 때문에 숙면을 못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문제로 숙면을 못하는 인구가 늘면서 국내 수면 시장 규모도 무려 2조 원에 달할 정도. 오늘 굿모닝에서 긴긴밤 숙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는 수면 카페. 늘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인기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고 나니까 되게 집중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아서 집에 늦게 도착하면은 푹 잔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로 오면은 항상 이렇게 딱 준비된 수면 공간이 있어서 항상 꿀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수면 카페는 직장인들의 활력 충전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숙면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직장인 이승준 씨 역시 매일 밤잠을 설친다는데 문제는 잠자리였답니다. 다친 건 아닌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자리가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한 5번, 6번 정도 계속 깨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계속 땅바닥에서 잤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바닥처럼 딱딱한 곳에서 잘 경우 척추에 무리를 줘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요.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오십견 같은 증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딱딱한 곳에서 주무시면 이 통증이 심해지면서 숙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 부위별로 무게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누웠을 때 머리, 어깨, 허리 등 각기 다른 신체 무게를 고르게 지지하는 잠자리가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트리스만 잘 골라도 숙면을 할 수 있다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신체 지지력을 향상시킨 매트리스에서 잔 경우 잠에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9분 감소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허리 부분을 한 번 더 강화해 척추의 곡선을 바로 잡아주고 내장재 역시 신체 굴곡에 따라 경도를 다르게 했다고요. 보시면 이 스프링의 강성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누웠을 때 허리 쪽은 좀 더 탄탄한 지지력을 받쳐주고 이제 어깨나 엉덩이 같이 약간 지방이 많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푹신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허리 부분을 한 번 더 강화해 척추의 곡선을 바로 잡아주고 내장재 역시 신체 굴곡에 따라 경도를 다르게 했다고요? 여기 굵기가 달라요. 이쪽은 이제 굵다가 여기 더 촘촘해지잖아요. 이 경도가 달라요. 이렇게. 와, 정말 굵기가 다르네요. 이처럼 매트리스만 잘 골라도 숙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매트리스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안에는 매트리스를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10년 전에도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자는 자리에서 자기 때문에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매트리스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 역시 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또한 잠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내 공기를 철저히 관리해 숙면하게 됐다는 주부를 만났는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요리할 때는 항상 환풍기를 틀고 청소할 땐 분무기로 물을 뿌린 뒤 걸레질을 하고 굵은 소금으로 인형에 묻은 미세먼지까지 없앤 덕에 낮잠도 푹 잔다는 아이들. 실내 미세먼지 측정 결과 역시 좋게 나왔는데 실내 공기 관리하는 이 집만의 특별 비법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잠자는 아이들 옆을 지키고 있는 이 선풍기. 그런데 선풍기 날개 앞을 요상한 망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촘촘한 망 사이에 끼어있는 먼지들. 대체 이 선풍기의 정체는 뭐죠? 그냥 선풍기가 아니고 바로 공기청정기예요. 네? 이게 공기청정기라고요? 여름에만 쓰는 선풍기는 가라. 평범한 선풍기에 필터만 끼우면 공기청정기가 된다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선풍기가 공기청정기로 변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필터처럼 기계적인 거름망 방식으로 걸러지게 되고요. 그보다 작은 것들은 저 필터 자체가 정전기 성분이 있어서 초초미세먼지까지도 걸러지는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단순히 공기청정기 필터 원리를 적용했다는데 탁한 공기 속에서 선풍기를 가동해 보았습니다. 점점 깨끗해지는 공기 보이시나요? 미세먼지는 모두 필터가 걸러준다는 것. 필터의 골을 깊게, 간격은 좁게 통속 제어 설계해 먼지는 거르고 바람은 안 나오는 거죠. 요 신통한 필터는 특허는 물론 각종 상까지 수상했다고 합니다. 365일 공기청정기 덕에 푹 잔다는 아이들. 잠 못 이루던 밤이여 이젠 안녕. 오늘은 통증 없이 숙면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숙면도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숙면 꼭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잠자는데 날씨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맞아요. 날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채널의 DDMC 변화가있습니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요즘 추위가 한결 누그러든 게 느껴지시죠? 2월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이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1도로 어제보다 4도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상 8도를 보이면서 어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또 제가 서 있는 상암동 하늘은요, 다소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구림량이 많은데요.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날씨 정보 더욱 꼼꼼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량은 많겠고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며 오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이 예상되지만 충남과 전북 등 중서부 지역도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니까요. 호흡기 관리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강주 1도, 부산은 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8도, 대구 16도, 광주, 부산 15도로 남부 지역은 15도를 웃도는 지역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강원 영동에 눈비가 내리겠고요. 아침엔 전남과 제주에 비를 시작으로 낮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또 목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다가 금요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눈비가 지나면서 건조한 대기는 조금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메마른 대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 없도록 예의주시하시고요. 오늘 특히나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월 27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